지금 베트남에선 국방사를 뒤흔드는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 72시간, 25문의 무기가 전장을 뒤집자 중국 북부정부가 긴급회의에 들어갔는데요. 값싼 무기를 외치던 친중 세력은 당혹했고 의외의 반전이 현장에서 터졌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그 무기의 출처가 누구도 예상 못한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베트남이 선택한 무기와 중국을 초비상에 빠뜨린 결정적 한 수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엔 라나인입니다. 베트남 국방과학기술원에서 무기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40km. 이 숫자가 제 눈앞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였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중국제 105mm 곡사포는 고작 13km였습니다. 3배가 넘는 차이였어요.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펼쳐진 기술 자료를 들여다보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레전 트엉 부장이 제 어깨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늘 이론만 생각한다며 제게 타박을 주었어요. 실전은 다르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트엉 부장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베트남 전쟁을 겪은 세대였습니다. 중국과의 국경 분쟁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 그에게는 검증된 무기가 최고였습니다. 중국 무기가 이미 50년간 함께해왔고 값도 싸며 부품 조달도 쉽다고 강조했어요. 한국 무기는 비싸기만 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K9 한 대 가격이 중국제 곡사포 3대와 비슷하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사거리 차이를 설명하려 했지만 트엉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국경 방어이며 13km면 충분하다고 잘라 말했어요. 트엉 부장이 자료를 덮어버리는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베트남 북부 국경에서는 매일 중국군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어요. 라오카이, 까오방 지역 주민들은 밤마다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13km 사거리로는 중국군이 우리 영토 깊숙이 들어와야만 대응할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하노이의 오후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바이크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거리의 포장마차에서는 쌀국수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제 책상 서랍에는 한국 방산업체에서 보낸 초대장이 들어있었어요. K9 자주포 시연회 참석 요청이었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트엉 부장은 시간 낭비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105mm 사거리는 13km, K9은 40km였어요. 이 차이가 전쟁을 가를 수도 있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국경 상황실에서 나온 참모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까오방 전선에서 중국군 포병부대가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거리는 우리 국경에서 불과 8km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공격한다면 우리의 13km. 사거리로는 그들의 진지에 닿기도 전에 우리 영토가 초토화될 것이었어요. 베트남 북부 국경선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총 1350km에 달하는 긴 경계선이었어요. 그 어느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국군은 최신형 PLG-5 자주포를 배치해두고 있었어요. 사거리가 30km나 되는 무기였습니다. 우리의 13km대 그들의 30km. 숫자만 봐도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K9은 40km까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사거리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국경마을 출신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고향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중국군의 야간 훈련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듯한 굉음이 밤새 이어진다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베트남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잠자리가 걸린 문제였어요. 13km와 40km의 차이는 곧 생과 사의 차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중국제 곡사포, 다른 하나는 한국의 K9였습니다. 똑같이 생긴 포신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천지 차이였어요. 하나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노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백만 베트남 국민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밤늦도록 고민에 잠겼습니다. 72시간. 이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제시한 최종 답변 기한이었어요. 베이징에서 날아온 대표단이 하노이에 도착한 지 사흘째.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레전 트엉 부장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폭풍 전야의 하늘처럼 음울했습니다. 트엉 부장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에는 중국 측 제안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숫자가 눈에 띄었어요. 한 대당 300만 달러. K9의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제 망막에 붉게 타오르는 듯 했어요. 그는 현실을 봐야 한다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중국 무기는 값싸고 50년간 검증되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모험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는 그의 시선은 저 멀리 중국 국경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자를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성능 차이를 언급하려 했지만 트엉 부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성능도 중요하지만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중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못 박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외교부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베트남 정부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산 무기 도입을 재고하라는 우회적 압박이었습니다.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어요. 점심시간 국방부 식당은 술렁거렸습니다. 동료들과 마주 앉은 테이블에서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무기 도입건으로 흘러갔어요. 대부분이 중국산을 선호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어요.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있냐는 우려였어요.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터져 나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무기보다는 안전한 게 좋다는 의견이 식당 안을 지배했어요. 동료들의 우려가 일리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베트남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어요. 전체 교역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현실화된다면 베트남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후 4시 중국 대표단과의 비공식 면담이 열렸어요. 베이징에서 온 국방 담당 부국장 리웨이밍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띠며 베트남어로 인사했어요. 유창한 발음이 놀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극의 한 장면 같았어요. 리웨이밍은 우리가 형제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50년간 함께 해온 우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중국을 선택하라는 것이었어요. 회의실 공기가 마치 콘크리트처럼 굳어졌습니다. 베트남의 안보는 곧 중국의 안보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중국이 제공하는 무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우정의 증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리웨이밍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베트남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신중히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말이 협박인지 조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중국이 베트남의 선택을 독수리처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쇠사슬로 조인 듯 답답했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까오방성 주민들이 밤마다 불안에 떨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중국군의 야간 훈련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국경에서 불과 5km 떨어진 마을에서 포탄 폭발음이 들린다고 했어요. 주민들의 비명 섞인 신고 전화가 밤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중국산 무기로 중국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나라의 무기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니 말입니다. 이보다 모순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요? 마치 독을 든 잔으로 갈증을 해결하려는 것과 같았어요. 그날 밤 제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중국산 105mm 곡사포, 다른 하나는 한국산 K9 자주포였습니다. 가격은 2배 차이였지만 성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어요. 사거리 13km 대 40km였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 4발 대 8발이었어요. 자동화 수준도 천지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무서운 게 정치적 압박이었어요. 그 압박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시한부가 칼날처럼 다가오고 있었어요. 베트남의 미래가 걸린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제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창밖으로 하노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제 마음만큼은 먹구름에 덮인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음마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국제 전화였어요. 박현우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오늘 오후 3시에 K9 시연회를 진행하겠다고 알려왔어요. 제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노이 시내가 아침 안개에 쌓여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회색 담요가 도시 전체를 덮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침 8시 국방부에 도착하자마자 비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트엉 부장이 제 사무실로 급히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중국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리웨이밍 부국장 옆에는 처음 보는 인물이 앉아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50대 남성으로 가슴에 달린 계급장이 번쩍거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급파된 장성급 인사였어요. 그 군인은 자신을 천젠화 중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북부전구 사령부 부사령관이라고 했어요. 그의 등장만으로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북극에 찬 바람이 불어온 것 같았어요. 천젠화 중장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면 국경 상황이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베트남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위협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리웨이밍이 보조를 맞춰 나섰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의 진정한 친구라고 강조했어요. 50년간 쌓아온 우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독이 느껴졌어요. 트엉 부장이 제 옆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측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속삭였어요. 한국과의 거래는 너무 위험하다고 걱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어요.
단순한 경제적 협력이 아니라 정치적 굴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박현우 엔지니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K10 자동급 탄차도 함께 시연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끼리 코라고 불리는 그 장비의 위력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엉 부장은 시연회 참석을 막으려 했어요. 중국 측의 반발이 두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간청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중국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트엉 부장을 밀어내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배신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친중 성향의 고위 간부들이 제 길을 막고 섰어요. 그들은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라며 압박했습니다. 한국과의 거래가 베트남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까오방 주민들의 불안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밤마다 중국군 훈련 소음에 깨어나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13km와 40km의 차이가 그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었어요. 차를 타고 시연장으로 향하는 길,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중국 측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어요. 마지막 기회라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꺼버렸어요. 시연장에 도착하자 박현우 엔지니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거대한 K9 자주포가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포신이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모습이 마치 용의 목처럼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K10 자동급 탄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코끼리 코처럼 생긴 로봇팔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현우 엔지니어는 이 조합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있게 말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이 중국의 압박을 뚫고 베트남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시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저는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분당 12발. 박현우 엔지니어가 던진 이 숫자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K10 자동급 탄차의 급탄 속도였어요. 사람이 옮기면 2분이 걸리는 일을 기계가 10초 만에 해낸다고 했습니다. 시연장에서 첫 번째 포탄이 장전되는 순간을 지켜봤어요. 코끼리 코처럼 생긴 로봇팔이 매끄럽게 움직였습니다. 155mm 포탄을 집어올리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생명체 같았어요. 기계의 정밀함과 힘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0초. 정확히 10초 만에 첫 번째 포탄이 K9 포신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포탄도 같은 속도였습니다. 제 시계 초침이 한 바퀴 돌기도 전에 6발이 연속으로 장전되었어요. 박현우 엔지니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은 초단위 싸움이라고 말했어요. 적이 우리 위치를 파악하면 30초 안에 반격이 날아온다고 했습니다. 그 30초 안에 최대한 많은 포탄을 쏘고 진지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K9의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었어요. 쾅! 거대한 폭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그 즉시 두 번째, 세 번째가 연달아 발사되었어요. 15초 만에 세 발이 나갔습니다. 박현우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K9과 K10의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화력 투사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어요. 중국의 PLG-5는 분당 4발이 한계인데 이 조합은 분당 12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트엉 부장에게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베트남 정부에 공식 항의를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과의 무기 거래를 즉시 중단하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연을 계속 지켜봤어요. K12, K9의 재급탄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48발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새로운 탄약을 보급받는 장면이었어요. 코끼리 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분 만에 48발이 모두 재장전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1시간은 걸릴 일이었어요. 하지만 기계는 2분 만에 해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 2분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박현우 엔지니어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72시간 연속 작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사람은 지치지만 기계는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군이 3일간 공격해도 끝까지 맞설 수 있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72시간 동안 분당 12발이면 총 51,840발이었어요. 중국의 PLG-5는 같은 시간에 17,280발이 한개였습니다. 3배의 차이였어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연장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급히 달려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리웨이밍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베트남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항의했습니다. 박현우 엔지니어가 당황하지 않고 대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든 와서 볼 수 있는 공개 행사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리웨이밍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리웨이밍이 제게 직접 다가왔어요. 베트남이 중국과의 우정을 저버리려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5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방금 본 시연의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15초 세발, 2분 제급탄, 72시간 연속 작전. 이 숫자들이 베트남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어요. 더 이상 13km의 한계에 갇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리웨이밍이 마지막 경고를 던지고 떠났어요. 베트남이 후회할 선택을 하고 있다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백은 0, 화력은 2배였어요. 그날 시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베트남의 미래는 40km 사거리에 달려 있었어요. 더 이상 중국의 그늘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72시간 연속 모의전. 박현우 엔지니어가 제안한 이 말이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중국 측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나온 제안이었어요. 실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K9과 K10의 진짜 실력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트엉 부장이 펄쩍 뛰며 반대했어요. 중국이 이미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숫자로 모든 것을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모의전 첫날 새벽 5시 하노이 외곽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안개가 자욱한 벌판에 K9과 K12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두 마리 거대한 철갑 괴물 같았어요. 72시간 동안 이 기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되었어요. 15초 만에 세 발이 연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쾅, 쾅, 쾅. 포성이 새벽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40km 떨어진 표적지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모두 명중이었어요. 2분 후 K10의 코끼리 코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2발의 새로운 포탄이 매끄럽게 K9로 이송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숨이 찰 작업을 기계는 태연하게 해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6시간이 지났어요. K9은 여전히 정확하게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분당 12발의 속도도 전혀 떨어지지 않았어요. 반면 옆에서 비교군으로 가져온 중국제 곡사포는 이미 과열로 멈춰버렸습니다. 연속 사격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었어요. 12시간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K9의 사격 정확도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기계가 학습하고 있었어요. 바람의 방향, 온도, 습도를 자동으로 계산하며 더욱 정밀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진수였어요. 24시간이 되자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간부들, 외국 무관들, 심지어 중국 대표단도 나타났습니다.
리웨이밍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자신들의 무기가 12시간도 못 버틴 상황에서 K9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36시간째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어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훈련장을 덮쳤습니다. 중국제 곡사포라면 당장 포탄을 덮고 대피했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K9은 계속 사격했습니다. 방수 시스템이 완벽했어요. 48시간이 지나자 기적 같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48발의 탄약이 모두 소진된 K9에 K12 다시 접근했습니다. 비오는 진창에서도 코끼리코는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2분 만에 새로운 48발이 장전되었습니다. 제가 숨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공백은 0초, 화력은 중국제의 3배였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력의 실체였습니다. 60시간째 중국 대표단이 철수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듯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장교들의 눈빛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들도 숫자의 위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 완성되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K9은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총 2600발을 쏘며 단 한 번의 오작동도 없었어요. 반면 중국제는 12시간 만에 포기했습니다. 박현우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72시간 연속, 분당 12발, 2분 제급탄. 숫자로 증명된 압도적 성능이었어요. 그날 밤, 제 확신은 완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13km의 한계에 갇혀 살 수는 없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 박현우 엔지니어가 마지막 시연으로 제안한 것이었어요. 40km 떨어진 곳에서 시속 60km로 달리는 장갑차를 명중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어요. 까오방성에서 온 국경 주민들이 시연장으로 몰려들었어요. 72시간 연속 사격 소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매일 밤 중국군 훈련 소음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손자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포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40km 사거리가 정말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오후 3시, 마지막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40km 떨어진 표적지에서 무인 장갑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화면에 작은 점 하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속 60km의 속도였어요. K9의 포탑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가 표적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속도, 방향, 예상 경로까지 모든 것을 분석했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어요. 쾅! 거대한 포성과 함께 155mm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40km의 거리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포탄. 숨이 멎을 듯한 긴장의 순간이었어요. 40초 후 표적지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며 무인 장갑차가 멈춰섰습니다. 직격이었어요. 움직이는 표적을 40km 밖에서 한 방에 명중시킨 것이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박수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까오방 출신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야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포탄 소리가 줄어든 밤, 그게 바로 가족의 안전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13km가 아닌 40km. 중국군이 우리 영토에 발을 들이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젊은 어머니 하나가 아이를 안고 제게 다가왔어요. 아이가 매일 밤 중국군 훈련 소음 때문에 깬다고 했습니다. 이 무기가 정말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국경 마을에서 온 청년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K9를 만져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무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박현우 엔지니어가 허락하자 그들은 감동에 겨워했습니다. 한 장교가 제게 속삭였어요. 베트남 군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했습니다. 40km 사거리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고 했어요. 더 이상 중국군 앞에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시연이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K9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감격해했어요. 이 무기가 가져다줄 희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폰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국경 마을 주민들이 보낸 감사 인사였습니다. 드디어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움직이는 표적 명중. 이 한 방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이 K9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어요. 국회 표결. 베트남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K9 도입을 결정하는 최종 투표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의회 본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친중 의원들이 마지막 저항을 시작했어요. 레전 트엉 부장을 앞세워 경제적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중단되면 베트남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25%의 교역 비중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까오방 출신 의원이 일어나 반박했어요. 경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포탄 소리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호소했어요. 13km와 40km의 차이가 생과 사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오까이 선출 의원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72시간 연속 사격을 직접 본 소감을 전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했어요. 분당 12발 대 4발, 사거리 40km 대 13km. 선택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마지막 압박이 들어왔어요. 베트남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모든 경제 협력을 재검토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움직이는 표적 명중 장면이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표결이 시작되었어요. 찬성과 반대를 묻는 전자투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의원들의 손이 버튼으로 향했어요. 베트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집계 결과가 나왔어요. 찬성 89표, 반대 61표. 아직 미결정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친중 로비스트들이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국경지역 의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집계에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찬성 127표, 반대 73표. 표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까오방, 라오까이, 하장성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어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마지막 집계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찬성 156표, 반대 94표. 압도적인 차이로 K9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의회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베트남이 새로운 선택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트엉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0년간 이어온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대가 바뀐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표결 직후 중국 대사관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베트남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협박은 없었어요. 베트남 국민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박현우 엔지니어에게서 축하 전화가 왔어요. 한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협력이 시작된다고 기뻐했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노이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태극기와 금성 홍기가 나란히 펄럭였어요.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까오방에서 온 소식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국경 마을 주민들이 밤새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어요. 아이들이 악몽에서 해방될 날이 왔다고 환호했습니다. 저는 값싼 철이 아니라 시간과 생명을 샀다고 확신했어요. 300만 달러 대 600만 달러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13km 대 40km, 분당 4발 대 12발의 차이였어요. 베트남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6개월 후 베트남 북부 국경에 K9 자주포가 배치되었습니다. 까오방, 라오까이, 하장성 전역에 총 48문의 K9이 자리 잡았어요. 40km 사거리가 국경선 전체를 덮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북부전구 사령부가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의 K9 배치로 기존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했어요. 더 이상 기습 공격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천젠화 중장이 긴급히 베이징으로 소환되었어요. 베트남 상황에 대한 보고를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도입으로 동남아시아 전략 균형이 바뀌었다고 인정해야 했어요. 까오방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밤에 들리던 중국군 훈련 소음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K9 배치 이후 중국군이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훈련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을 아이들이 다시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악몽에 시달리던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K9이 가져다준 평화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은 무기 도입을 넘어 확장되었어요.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현지 생산 시설도 건설되었어요. 박현우 엔지니어가 베트남 상주 사무소를 개설했어요. K9과 K10의 운용과 정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판매업체가 아닌 평생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IT, 조선, 자동차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되었습니다. K9이 가져온 신뢰가 전 분야로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중국은 경제 보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한국과 다른 아세안 국가들이 베트남을 지지했습니다. 다변화된 무역관계 덕분에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어요. 1년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도 K9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성공 사례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저는 국방과학기술원 원장으로 승진했어요. K9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베트남 국민들의 안전이었어요. 트엉 부장도 마음을 바꿨어요. K9의 실전 배치 효과를 보고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중국은 숫자로 위협했지만 우리는 숫자로 평화를 지켰습니다. 40km 사거리, 분당 12발, 72시간 연속 작전. 이 숫자들이 베트남의 운명을 바꿨어요. 오늘도 까오방 국경에서는 K9이 조용히 경계를 서고 있어요. 포성 없는 평화로운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편히 잠드는 소리가 들려와요. 베트남과 한국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K9이 만든 신뢰의 다리 위에서 두 나라가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국경 상황을 점검해요. 40km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움직임이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베트남의 영토는 더 이상 무방비 상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말했습니다. 13km에서 40km로, 분당 4발에서 12발로, 12시간에서 72시간으로. 베트남이 선택한 것은 미래였어요. 한국과 함께하는 희망찬 미래였습니다.